예산 과정 파트입니다. 자, 과정은 예산의 절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두시고, 출제에서는 여러분들 예산 과정 파트에서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특히 예산 집행론이 있어요. 그 집행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 통제가 있고 신축성. 그래서 이것이 A급이에요. 뭐 다른 과정도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파트에 관한 내용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과정에 의해 개념 파트부터 보자. 자, 예산의 과정 이제 4대 과정의 형태가 쭉 나와 있을게요. 자, 맨 앞에 편성, 그다음에 심의, 집행, 회계검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2020년도야. 요게 2019년도고, 요게 2021년. 자, 20년도 예산은 19년도에 편성이 이루어지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받죠. 그래서 매스컴 보도에 나오듯 2020년도 예산안 자체가 확정됐다. 편성안이 확정됐다. 그래서 513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편성으로만 끝난 거지 국회 심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요 편성받은 것이 국회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심의 의결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야. 집행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잘 됐는지 회계 검사하고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정 자체는 전체 과정이 여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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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개념은 맨 앞에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검사가 정리되는 과정 나왔고, 그 성격 보시면은 4번을 먼저 보자. 4번에 보시면은 예산의 과정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움직인다, 동태성이라는 말 쓰고 있고, 거기 순환성 가로 안에 뭐로 나왔어요? 3년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3년이라고 하는 순환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성격 1번 나온 거 보자. 한 국가의 재정정책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부에서 팽창정책을 피냐 아니면 긴축 재정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예산 과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책 성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예산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멱살 잡고 싸움질 하겠죠. 왜? 더 달라 삭감한다. 왜 삭감에 또 싸워 안 싸워? 싸웁니다. 그러면서 조정 타협을 해야 하네. 하죠. 그 정책 성격 그러는데 출제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격을 강조한 학자를 묻는 것도 시험지에 나왔어요.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아롱 윌다부스키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윌다부스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과정 자체를 뭐로 파악했냐? 거기 보시면은 정치 투쟁의 결과를 기록하는 걸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인 과정의 성격으로 파악한 인물 윌다부스키인데 학자를 좀 외워둬야 돼. 윌다부스키. 자, 윌다부스키는 술 먹고 꼭 싸우는 사람처럼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윌다부스키. 아침에 이제 차를 끌고 오는데 앞에 K7 차가 진짜 술 먹고 운전하나 봐. 이게 술 먹고 운전하는 것 같다고 졸음운전하고는 차이점이 있어. 졸음운전은 차선 자체를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러거든. 졸음운전은. 근데 이것은 완전히 저거 뭐냐면은 술 먹은 운전이야. 술 먹은 운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막 깜빡이 막히고 벨 막 눌렀어. 그러면서 계속 제가 따라가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흔들. 윌다부스키인가 봐 걔가 운전하는 애가. 자, 위스키 먹고 좀 술 먹고 막 그런다. 자, 어쨌든 간에 술 먹으면 싸움질이 안 해. 윌다부스키 정책 성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온 게 합리적 결정 과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정부의 예산 자체는 정부의 돈 아니야.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 적게 투입해서 최선의 효과를 가져오려고 해야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적게 투입해서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 결정 과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과정 자체는 정책의 성격과 함께 합리적 성격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회계연도가 나왔는데 회계연도는 두 번째 줄 중간 나온 거 봐. 즉 예산 집행에 뭐로 나와? 유효기간을 보통 우리는 회계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예산 집행 유효기간은 몇 년이죠? 1년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각 국가의 회계 연도가 쭉 나왔는데 암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굳이 보면 한국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돼 있어 안 돼 있어? 맨 첫 번째. 그렇게만 좀 정해 두시고 타 국가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예산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은 출제 포인트를 보자. 예산 편성의 형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급 형식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서 많이 나왔죠. 자, 예산 편성이 무엇인가라는 거 보자. 예산 편성이란 행정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 중앙예산기관에 제출을 하고 중앙예산기관이 이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적인 예산 편성안이 작성되는 절차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개에 보시면 이것을 행정부 편성 제출 예산 제도라고 나와. 예산 편성은 누가 한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도 행정부가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행정부 편성 제출 예산 제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하단에 접근 방법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자, 바로 오른쪽에 예산 편성의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절차를 묻는 게 최근에 문제가 나왔어요. 고난 출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문제가 한 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저 절차를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전년도 1월 말까지 여기 보자. 전년도란 말은 무슨 말이야?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에 편성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이걸 전년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전년도 언제까지? 1월 말까지 중앙관세 이상은 기재부 장관한테 소위 중기 5년짜리의 사업계획서, 그걸 중기 사업계획서 여러분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두 번째라는 거 보시면 표준 예산액 및 예산 편성 지침서의 시달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세장한테 언제까지?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서를 시달하는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 앉혀놓고, 자, 니들 용돈 얼마씩 필요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한 달에 30만 원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딸이 아빠 저 한 달에 20만 원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 해서 올려 안 올려? 올리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편성해서 올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는 상향식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요. 뭐란다? 상향.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좀 더 적고. 상향식 예산 편성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예산 편성에 한도가 없어요. 아들이 지 마음대로 아버지 저 100만 원 필요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딸내미가 아빠 저 500만 원 필요해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한도액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자. 최근 여러분들 정부 세계 모든 국가를 얘기할 때는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에 근거하여 국가의 예산 자체를 함부로 쓰는 팽창, 개방화된 여러분들 무역경쟁 시대 때는 여러분들에게 팽창이가 좀 많겠지만 이제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감축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어요. 정부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돈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떡하냐?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어떡하냐면 야, 아버지가 요새 사업 안 되는데 아들, 딸, 야, 아들 너는 한 달에 20만 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이런 식으로. 용돈 요구해 이런 식으로. 딸한테는 야, 너 한 달에 뭐 15만 원 범위내에서 용돈 요구해. 이렇게 편성의 용돈의 한도액을 위에서 아래로 설정해서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한도액을 이걸 우리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예산 편성 방식은 2003년도부터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더 2번 자체가 보시면은 거기 이때 밑줄 중앙간섭일 지출 한도를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간서 예산 편성 자체를 할 때 지출 한도에 얼마까지 갖고 예산을 편성해라 그 한도를 통보한다고. 그래서 거기 탑다운이란 말이 나와. 탑다운을 이걸 하향식 예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향식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말 나와나. 나오죠? 그 말 이해했어요? 하향식 예산 편성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해가래 예산 편성 지침 이렇게 편성해라 지침서를 3월 말까지 통보를 합니다. 자, 내려가서 3번에 그럼 5월 말까지 중앙관세장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은 그러면 지금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 요구서를 사정을 하고
이것을 동그라미 5번 재정정책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에 의하여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면 그때 120일 전까지. 자, 그럼 요 과정을 좀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 다시 보자. 예산 편성 절차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1월 말까지 중기 사업 계획서 작성 첫 번째 해놓았죠. 두 번째, 그럼 기재부 장관은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서를 지달한다. 그러면 세 번째, 각 부처는 언제까지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올린다. 그럼 기재부 장관 예산 사정하고 정책 재정적 자문회의 회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에 의하여 언제까지 국회 제출? 120일 전까지. 그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숙제해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실판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물어보자. 1월 30일까지 주관관세상은 기재부 장관한테 뭘 제출해? 중기사업계획서. 자, 3월 말까지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에게 뭘 통보해? 예산 편성 지침서를 통보한다. 그러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뭘 해? 예산 요구서 작성 올린다.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여기 보자. 요 3월 30일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산 편성 지침서를 시달할 때는 예산 지출의 한도액을 명시해서 제시한다란다. 이걸 하향식이라 그래, 상향식이라 그래. 하향식 예산 편성, 탑다운. 그걸 여러분들 하향식을 거시적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해. 뭐란다? 거시적 예산 편성.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총액 배분한다 그래.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상한테 지출 한도액을 명시하는 것을 총액 배분한다 그래.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럼 5월 말까지 각 부서의 장관 자체는 예산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예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이 계산이 있어요. 했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럼 7, 8에 정리한 요거 묶어서 우리 뭐라 하냐?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묶어서 뭐라 한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한다. 묶어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라고 한다. 하나 적어보세요. 자, 일단은 그 정리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예산 편성의 형식이 나오는데, 예산 편성의 형식은 예산 편성 시 들어가야 할 꼭 들어갈 요소를 얘기합니다. 교재 5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요리 앞에서 한번 외웠을 거야. 거기를 예산 총칙, 총세, 개명국 기억나나? 기억나죠? 예산 총칙, 세입세술 예산, 세, 개명국 외워두십시오. 시험 문제는 간략히 나와. 다음도 예산 편성의 형식이 아닌 것 1번 예비비 몇 번? 1번 그렇게 하면 돼.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첨삭지도에 각 부처 예산 요구 전략이란 말이 나오죠. 부처 예산 여러분들 중간관 기재부 장관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전략이 쭉 나왔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건 읽어보십시오. 내가 선생님 설명 안 해도 그 박스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예산 편성의 문제점 자체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단은 예산 단가의 비현실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다시 앞페이지 보자. 575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여러분들 절차에 동그라미 이번에 표준 예산액 및 예산 편성 지침서란 말이 나오죠. 표준 예산액 예산 지침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복사비 얼마, 여러분들 전화기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 금액을 확정하는 걸 얘기해. 근데 그 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자. 현재 보자.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한 대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근데 여러분들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나와 진짜. 100만. 이건 여러분들
정부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학교에 뭐 연구소를 딱 맡다 보니까 연구소의 운영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단가가 나와. 복사기 단가 얼마, 근데 이거 여러분들 5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 그 5년 전에 여러분들 복사기 값하고 지금 복사기 값은 같을려.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산 담당 주무 여러분들 그 팀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지 않으니까 교수님 죄송한데 저희만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잘 못 고쳐. 그 학교가 그 정도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부 기관은 더 심해 안 심해? 더 심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단가 너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금액이 작아. 그럼 선생님 보자. 그럼 복사기가 워낙 한 대만 필요한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세대 값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이걸 여러분들 이번에 예산 요구액의 가공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보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처한테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힘이 센 실세 부서가 있어 없어? 실세 부서가 있으니까 실세 부서한테 보다 많은 예산을 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을 얘기합니다. 또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돼 안 돼?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이게 바로 민중통제의 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점에 관한 내용들 뭐 4번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읽고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첨삭지도의 부처 예산 요구 전략은 꼭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이달근 교수는 서울대 행대 교수야. 이 양반 외에 서울대 교수하고 연대 교대 고대 교수들이 테마 행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내용들을 꼭 읽어보라고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제 넘겨서 제3절에 예산 심의 나온 거 봐. 편성 다 끝났어. 이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돼. 그래서 예산 심의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산 심의 나온 거 보자. 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은 의회가 행정감독권, 행정에 대한 감독권, 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을 예산심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행정부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게 통제하는 거죠. 두 번째 절 끝에 예산심의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부터 발달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쭉 어딜 보냐? 바로 오른쪽 579페이지에 이번에 각국 예산심의제도의 비교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먼저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그럼 어디가 엄격한 심의할까? 대통령 중심제가 보다 엄격한 심의를 하겠죠. 의원 내각제는 그물의 그 밥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물의 그 밥이에요. 그 형식적인 심의는 끝난다고. 그래서 엄격한 심의는 대통령 중심제. 두 번째, 한국은 예산 법률주의야, 예산 의결주의야. 한국은 예산과 법률을 구분한 예산 의결주의라 그랬잖아. 미국하고 영국은 예산을 법률로 보지만 한국은 아니라 그랬잖아. 예산의 형식과 법률의 형식은 다르다고 파악했잖아. 여러분들 54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맨 위에 547 맨 위에 예산과 법률 나왔잖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게야.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예산을 법률에 영식해서 영국, 미국 나왔고 세 번째 줄 한국, 일본은 예산 의결주의라고 나왔고 그 밑에 예산과 법률 비교한 박스 우리 지난주에 설명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579페이지 한국은 예산과 법률을 구분하는 예산 의결주의 입장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단원제와 양원제. 신속한 심의는 어디예요? 단원제, 신중한 심의는 양원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구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쌍가로 4번에 위원회 중심제와 전원위원회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위원회 중심제입니다. 전원위원회는 과거에 여러분 영국서 존재했다가 여러분들 71년도에 아예 폐지가 됐어. 그래서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위원회 중심제예요. 한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아까 예산 편성할 땐 여러분들 총액을 배분한다고 얘기했지. 총액 배분하는 것을 하향이라 그랬어요, 상향이라 그랬어요. 하향식 예산 편성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보자. 그럼 거기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여기 보자. 총액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OX. 국회 심의할 총액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 다 심의해. 알았어요? 총액만을 심의할 때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향이 돼. 근데 국방 예산 30조만 보는 거. 그것은 총액만을 심의하는 게야. 근데 30조 갖고 군사 비복비 얼마 들어갔고, 전차 구입비 얼마 들어가다 있고, 대공포 미사일비 구입비 얼마 들어갔고, 하나하나 보는 거.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것은 이제 상향 미지라 그래. 그래서 예산 심의에서는 하향식 예산 심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쌍가루 4번의 맨 밑에 현재 우리나라 예산 심의는 하향식 예산 심의 방식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예산 편성에서는 하향식 예산 편성 방식을 쓰고 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하향식 예산 심의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쌍가루 5번에 예산안 추정 나왔는데 한국하고 영국을 묶어 두시고 일본하고 미국을 묶어.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을 영국을 멸합니다. 소극적 성권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일본을 적극적 성권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영국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삭간권만 인정이 돼. 증액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일본하고 미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증액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적극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증액으로만 끝나지만은 미국은 증액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있어. 날개 보세요. 날개. 미국은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밑줄 비목의 설치야. 새로운 비목이란 말은 새로운 사업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설치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적극적 성권을 얘기해라. 어딜 얘기한다? 미국을 얘기합니다. 자, 박수문 넘겨서 예산 임시예산 보지 마시고 예산심의 절차. 자, 이게 C급이야.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심의에서는 예산심의 절차가 많이 나옵니다. 자, 절차가 이제 5단계 과정이 쭉 나오는데 그 절차 순서대로 묻는 것도 한 문제. 두 번째, 각각 심의 절차의 특징을 묻는 게 또 한 문제예요. 자, 일단 예산 심의하기 전에 먼저 국정감사를 합니다. 왜? 국정감사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두 번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해. 시정연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렇게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시정연설 자체는 법적인 구성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정연설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산 편성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를만 쓰는 거지 대통령이 시정연설한 바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예산 편성이 존재하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정연설 내용은 어떤 구성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예산 심의의 참고 자료를 항대한테 이렇게 써놔서 나왔고 그 다음에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 예정합심사 마지막으로 본회 의결로 이루어지는데 자, 쌍가루 3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다가 밑줄을 쳐라. 자, 그리고 저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는 여러분들 18개 부처의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18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국방상임위원회, 교육상임위 이런 식으로. 각 부처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상임위원회, 이쪽은 여러분들 국토교통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설정돼 있다고. 행정안정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잘 들으세요. 요 상임위원회별로 철의 삼각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철의 삼각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지. 정부, 의회, 그 다음에 기업. 이 기업을 20단 그러는데 요 3자 결합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국방상임위원회 그러면 자, 국방상임위원 있어 없어? 있죠. 국방부 고위관료가 있어 없어? 있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 국방 관련 군수 산업 하는 여러분들 기업이 있어 없어? 그럼 얘가 로비 활동을 토대로 이 둘을 매수를 해. 그럼 이 3자 간한 견관 결합망이 형성이 돼야 안 돼. 그걸 철회삼각이라 그래. 철회삼각. 공부하시는 분 기억날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럼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할 때는 그러면 이 민간 기업 자체한테 돈을 먹어 안 먹어? 먹었으니까 민간 기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하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상임위원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두 번째 줄 사업지향. 이 사업지향이 바로 확장지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우리는 선심위원회의 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상임위원회가 선심위원회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나 철회삼각 구성, 상임위원회별로 실질적 철회삼각 구성. 실질적 철회삼각 구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결의 종합심사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예비심사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종합심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예산 심의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자, 여기 보자. 내가 좀 전에 상임위 예비심사 끝났잖아. 그럼 이제 이 예결의 종합심사를 얘기할 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5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 기업에다가 뭐 돈 받아먹고 위원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어떡할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 눈으로 정부의 예산 가운데 필요 없는 걸 막 삭감하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요 예결의 종합심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재정지향이다. 삭감지향이다.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 거기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적어놓자 그냥 예결위의 종합심사 재정지향, 삭감지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나왔잖아 거기 밑줄 친 거 봐봐. 거기 여러분들 예산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재정지향, 삭감지향이란 말 나왔나? 나왔지. 그래서 이걸 가장 핵심적인 단계를 예결위의 종합심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실질적으로 국회의 역할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 예결위의 종합심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선생님 보자. 내가 좀 전에 예결위 종합심사 이전 단계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 했지. 근데 선생님 보자. 예비심사는 확장지향이라 했어요? 삭감지향이라 했어요? 그죠? 아니, 미안합니다. 상임위원회를 얘기할 때는 상임위원회, 삭감지향이야, 확장지향이야? 확장지향이라 했잖아. 근데 항상 확장은 아니야.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우에 따라 삭감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거꾸로 또 증액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제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예결위 마음대로 못해. 어디에 동의를 얻어야 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고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것도 지문 나오면 의외로 많이 틀려. 국회법에 나온 거예요. 국회법에. 자, 봤으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본회 의결.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본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절차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절차의 과정 등 5단계 과정 각각 단계의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오른쪽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 나오는데 문제점을 한번 정도 읽어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거 봤으면은 자 이제 저를 바꿔서 심의 끝나서 그 다음 뭐야? 예산 집행. 자, 제가 아까 예산 과정 가운데 출제 빈출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예산 집행 파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재정 통제 방안 B급, 신축성 별표색이 A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산 집행은 이제 국회에서 심의가 끝났다. 그 다음 연도에 현실로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쓰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맨 위에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예산 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목적 나온 거 봐. 예산 집행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 통제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신축성 유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제가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재정 통제하고 신축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정 통제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전에 국회에서 심의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집행을 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게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재량이 있는 게 없는 게야. 없잖아. 그래서 이걸 통제로 보는 게야. 알았어요? 또 하나 얘기해보자. 한번 해보자. 재정 통제를 더 쉽게 얘기하면은 행정부의 재량을 많이 줄인 게야, 재량 거를 억제하는 게야. 억제하는 것도 재정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면에 그러면 행정부의 재량을 많이 주는 걸 뭘까? 그걸 신축성 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부한테 많은 재량 거둘 때는 신축성 유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 재정 통제 방안부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과 재배정부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배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세 장관 때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분기별 예산을 나눠줍니다. 1, 4분기에 얼마, 2, 3분기에 얼마, 3, 4분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분기 때마다 각 중앙관세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 그럼 예산을 나눠줄 때는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나눠줘. 그래서 그것을 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배정할 때는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 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4분기에 얼마 집행하시오. 그럼 2, 3분기 다 됐다. 그럼 2, 4분기 얼마 하고 돈 줘 안 줘? 또 3, 4분기가 됐다. 그럼 얼마 하라고 돈을 줘 안 줘? 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정이야. 자, 그럼 다시 중앙관세장은 산하기관의 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자. 산하기관의 장은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그 밑에 여러분들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각각 산하기관의 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산하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병무청장 그러면 지방 병무청장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 산하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요 중앙관세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가정해 보자. 자, 산하기관의 장. 이게 정부 혁신본부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본부장이 있어 없어? 그렇지? 본부장한테 다시 한번 나눠주는데, 다시 한번 나눠주는 것을 재배정한다. 그래. 뭐 한다? 재배정. 그럼 재배정을 할 경우에도 국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정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쪽에 제가 칠판에 정부혁신본부장을 적어놨어. 근데 정부혁신본부장에 보니까 혁신본부 건물이 너무 낡고 노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보자. 내가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칠판에 요 계약 있죠, 계약. 요 계약을 뭐라 그러냐, 요 계약을 일명 이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 지출 원인 행위. 근데 이게 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민간업체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원인 행위다 이게야. 이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해. 자, 근데 여기 보자. 요 지출 원인 행위는 선생님 보세요. 본부장의 이름으로 하냐? 아니야. 행안부 장관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럼 행안부 장관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사정 허락받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장관님, 저희가 이번에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외벽공사 민간업자하고 보수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허락받고 해야 돼.
그래서 장관의 허락을 받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란다? 재정 통제. 자, 그럼 선생님 다시 물어보자. 요 지출 원인 행위는 실질적으로 누가 하냐면은 지금 얘기한 누가 이게 정부혁신본부장이 했죠. 그럼 본부장을 뭐라 하냐면은 이를 재무관이라 그래. 뭐란다? 재무관. 그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여러분들 유발자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게. 근데 재무관의 이름으로 했어요? 중앙관서장의 이름으로 했어요? 중앙관서장의 이름으로 했잖아. 그래서 중앙관세장을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라 그래요. 요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한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 중앙관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라고 말을 쓰지. 형식상의 회계 책임자. 그럼 다시 보자. 그럼 제가 지금 지출 원인 행위를 했어요. 그럼 민간업자한테 이제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 되겠지. 그럼 돈은 그럼 재무관이 주냐? 얘가 아니야. 돈 주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돼.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중앙관세장은 다른 사람을 임명해. 돈 주는 사람을 지출관이라 그래. 뭐란다? 지출관을 임명을 해. 보통 지출관을 얘기할 때는 각 부처에 여러분들 격리 담당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뭐 격리팀장이라든가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이 보통 지출관이 돼. 그러면 지출관이 누구한테? 민간업자한테 돈을 줘. 이 돈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 지출행위라 그래요. 무슨 행위? 지출행위. 지출행위에서는 여러분들 원인자가 빠졌다. 근데 정부에 지출할 때는 현금으로 주냐? 못 줘요. 수표 발행도 안 돼.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하도록 되어 있다? 계좌 이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지금 제가 582페이지 자 예산의 배정 모두 잠깐 보자. 배정.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세장에게 일정 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소재를 명하게 예산을 나눠준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재배정 나온 거 보자. 위에 세 번째 줄. 각 중앙관세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산하기관회장 재무관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견화산 나왔어. 나왔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지출 원인 행위의 통제 나온 거 보자. 지출 원인 행위란 국가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및 기타 행위. 이를 담당하는 형식상의 회계 기관은 중앙관세장이나 아까 얘기했죠? 실제 누가 한다? 재무관이 한다. 또한 지출을 하고자 할 경우 지출관이 임명되는데 지출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지출을 결정하고 명령, 계좌 이체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 계좌 이체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지출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지출관은 거기 밑에 계좌 이체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가로 아래 지출 행위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3번 지출 원인 행위는 중앙관서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며 월별로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므로 재정 통제 방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이런 걸 보고하는 것을 보통 내부 통제라고 그래. 뭐란다? 내부 통제. 그래서 맨 위에 지출 원인 행위의 통제와 내부 통제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재정 집행 관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이걸 재정 집행 관리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고하고 막 그런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재정 집행 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쌍가루 4번에 정원과 보수 통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정원과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총 정원령 공무원 보수 규정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법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재정 통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가루 5번에 국고채 부담행위의 통제는 제가 이건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라고 했어야 했어요. 지난번에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자, 선생님 보자.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공사 기간 자체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년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럼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지. 하기 전에 국회 허락을 받고 해야 돼. 그래서 재정 통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국회의 의결을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나왔죠. 재정 통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쌍가루 6번에 계약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계약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재정 통제로 보고 있는 거고. 자, 내려가서 예비 타당성 조사란 말 나왔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얘기할 때는 거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란 말 나왔죠. 자, 대규모의 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이고 그리고 정부의 투자 아니면 지원액이 300억 이상인 사업이야. 그러니까 500억 가운데 300억 이상이 정부가 투자한 걸 얘기해요. 뭐 엄청나게 큰 사업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그럼 이거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계략적인 여러분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 뭘 분석한다? 경제성. 자, 여기 보자. 지금 여러분들 송도에서부터, 인천 송도에서부터 자, 서울 용산까지 GTX 고속 전철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속 철도가 아니라 고속 전철. 그래서 여러분들 용산까지 송도에서 얼마? 뭐 25분? 30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여러분들 3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조사할 땐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이. 근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분석할 때는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거 한다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 뭐 하여간에 분석을 해요,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토대로 사업이 앱에 수익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이제 착수가 이제 진행이 될 게야. 그래서 송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안 좋아? 송도 사시는 분들, 인천 송도. 한번 남기시오.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어요? 송도시 가보는 거 기분 나쁘지?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 요인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좀 활성화해서 정부에서 개발사업 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많이 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GTX가 지금 여러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군데 지금 하잖아. 이만 하는 게 아니라 동탄에서부터 뭐 여러분들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야. 뭐 하여간에 이제 몇 군데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몇 군데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타당성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들. 통과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이거를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 사업 있죠? 그게 14조가 들어갔잖아.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땐 실조밖에 얘기 안 했었거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고 다 판단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업한 거예요. 그 나중에 말이 생기지. 그래서 현 정부도 잘하는 건 잘하지만은 여러분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되는데 정치하고 여러분들 이건 약간 좀 별개로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 착수가 되게끔 해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하여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하여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여러분들 신중한 착수를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통제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그래서 재정 통제 방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비교가 나와. 박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조사로 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 내용 나온 거 봐. 포괄적인 경제적, 정책적 측면을 조사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그 밑에 조사 주체가 누구예요?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조사 기간, 단기간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이걸 통과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개념 나온 거 보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뭘 분석하냐 하면은 세 번째 줄 기술성 분석이야. 현재 갖고 있는 가용 기술로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지 기술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하냐? 주무부처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주무부처가. 그래서 기술성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 그런 가용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유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기술성 분석하는 거고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게 타당성 조사입니다.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과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올 기원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재정진단제도가 나왔는데, 자, 재정진단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방정부. 근데 하나 우리가 얘기해보자. 광역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거고,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은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진단 자체를 재정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는 재정 운영 자체를 잘못할 경우에 대상적으로 선정이 돼. 그러니까 선정된 것 자체도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반가로 이번에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정부 당국 같다. 1번 나온 거 보자.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자. 세입예산 중 채무 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지방정부. 그럼 재정 운영을 잘한 게야, 잘못한 게야?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산상 세입 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거나 조상증명은 지난번에 배웠죠? 내년도에 쓸 것이 올해 들어왔으면 내년도에 써야 되는데 올해 써버리는 걸 얘기해. 잘한 게 못한 게. 잘못한 거지. 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갑을 막 해. 그럼 잘한 게 잘못한 게.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상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비율하는 건 아니고 재정 운영을 제대로 못한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진단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진단 끝났어요. 자, 분석 결과 이 지방정부 재정 운영 너무 못해서 그럼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 보자. 그럼 뭐라고 진단하냐? 재정위기단체라고 진단을 해. 그래서 거기 위에 두 번째 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제한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자. 한 3년 됐나? 3년 전에 여러분들 재정 진단을 받아가지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돼. 그래서 지정되면은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 함부로 못해. 지방채 발행 함부로 못하고 새로운 사업 전개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천이 한때는 힘들어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벌써 3년이 아니라 벌써 꽤 됐구나. 한 7, 8년 된 것 같다. 지금 박남춘 시장 이전 시장이 누구죠? 유정복 시장. 그 전이 이게 저기 때 안상수 시대 그거다. 안상수. 꽤 오래됐구나. 한 10년 넘은 것 같다. 10년 넘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재정진단제도도 재정통제반에 들어간다고 보시고 그냥 읽고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통제 쪽 파악해봤고 좀 쉬었다가 신축성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